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월 김능구와 황장수의 닥터 둠의 전망. 드디어 헌재에서 이제 탄핵 심리는 어제로 종결이 됐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3월 10일 전후 한 이틀 사이에 끝난다. 그럼 앞으로 이제 뭐 짧게는 한 12일, 길게는 한 15일 정도 안에 결론이 날 것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윤석열의 최후 변론은 어떻게 봤습니까? 자신의 그 계엄을 하게 된 사유를 갖다가 이제 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헌재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좀 집중했다고 봐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한국 사회에 침묵이 얼마나 스며들었는가. 그리고 이제 야당의 그 집중적인 자신의 탄핵몰이에 자기가 계엄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경고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후에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게 자기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것 같고, 이제 언론 등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성복이나 사과, 책임, 통합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건 말하기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헌을 제안한 부분은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헌재를 겨냥해서 자신을 이렇게 기각시켜 준다 해도 다시는 이거 계엄 안 하겠다. 그리고 뭐 좀 계엄만 하고 물러나겠다. 그래서 헌재용이라고 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국민의힘에 지금 계엄파들이 다 있으니까 본인이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국민의힘에 대한 그립, 장악력을 놓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개헌을 주장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어쨌든 보름 이후 정도가 될 건데 대체로 3월 중순들을 하던데, 그때 예상이 대체로 인용되지 않겠나 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뭐 그 인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게 또 중대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 탄핵될 만큼, 그렇죠. 파면될 만큼 중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 관련 발언을 한 부분이 잘못은 맞지만은 그것이 탄핵이 될 만큼 중대한 과실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당시 이제 기각되는 쪽으로 됐죠. 그래서 이제 윤통이 그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제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체포하라, 그다음에 끌어내라는 부분에서 일부 뭐 말이 엇갈린 부분을 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체포하라, 끌어내라가 사실이라면 헌재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엄이 위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 체포하라, 끌어내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견의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나 보수 재판관들이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윤통 쪽의 입장에서 봐서는 거기에 이제 중도나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사람이 한 5인데 5 중에 2은 또 중도고, 한 보수는 이제 3명 내지 2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표가 2표 정도 놓을 수 있다. 그래도 6대2고 이제 윤통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1명 정도의 중도는 가담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그런 희망의 근거는 그동안에 이제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아주 원사이드하게 한 8대2 정도로 뭐 9대1이나 몰려갔는데, 이번에는 한 뭐 저 55대 45 반평균치로 보면 여러 여론조사에 그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헌법 재판관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8대 0으로 가는 데는 보수 성향의 헌법 재판관들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 평의를 통해서 문영배 지금 소장 대행이 끌고 가는데 지금 시간도 매우 촉박하게 6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다른 지금 탄핵들은 뭐 6개월 넘긴 것도 있고 6개월까지 거의 간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대통령 탄핵을 3개월도 안 돼서 지금 결론을 내리려 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중도나 보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뭐 정인을 추가로 한다는 부분. 그래서 문영배 직대가 이런 말을 했죠. 자기가 이 진행을 하는 이 대본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평의에서
다른 헌법재판관들하고 다 상의해서 연구관들이 작성한 걸 읽고 있는 거다.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수에서 조금 희망 회로를 돌리는 분이 많은데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할 때 언제 상의했냐? 그러구나. 또 정인을 추가 채택하자. 뭐 대통령이란 최고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탄핵 절차보다는 좀 신중하게 꼼꼼하게 이의가 없을 정도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야 될 건데 그 뭐 정인을 기각시키고 또 변론 기일을 한정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거의 아무런 이런 끄리낌 없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보수 중도 재판관들이 그런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탄핵을 조기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재명 지금 대표 재판이 오늘 이제 결심 공판을 했잖아요. 그러면 3월 한 20일 이후에 선고 날짜가 오늘 나왔을 건데. 선고 날짜 나왔나요? 예. 그때 이제 보통 결심하면 다음 선고는 언제입니다. 말하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윤통의 이 헌법재판소에서 일정이 3월 한 10일 전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틀 정도로 나버려야지 거기서 최소한 열흘만 더 밀려도 그게 이제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심에도 만약에 1심까지 하고 똑같은 유죄 상황이 이재명 대표한테 벌어지면 그러면 이거는 대법원에 가봐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겠지 않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오늘 그 선고 날짜는 안 나왔나 보네요. 예. 자, 오늘 최후 진술이 아직 안 끝난 모양인데 최후 진술이 끝나가 이제 선고 날짜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서로 간의 시간 싸움이요. 윤통의 탄핵 확정과 이재명의 2심 부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되면 대법원까지 이재명 대표가 끌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한 2달 플러스 알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시간이 이제 한 5월 20일 내지는 한 6월 초. 그러니까 현재 입장으로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적어도 5월 20일보다는 빨라야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자신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만들 수 있다. 보수 진영에.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진보 재판관들에 의해서 고려가 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빨리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3월 10일쯤 탄핵이 된다면 그러면 됐으니 5월 10일이 되잖아요. 예.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자기 대법원까지가 빠르게 된다면 확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선고 판결을 받는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소추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그랬잖아요. 소는 기소고 추는 재판이다 이랬거든요. 소송을 진행하는 게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 법조인들은 다 알지요. 소추라고 하면 그게 딱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을 부르는 것 내지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를 탄핵해서 헌재를 부르는 것 이것을 소추라고 하는데 새로운 해석을 했어요. 옛날에 그 위정교사를 위정하고 교사를 분리하듯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윤통 탄핵 일자가 자신하고는 거의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다투는 지금 중요한 입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탄핵이 서둘러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 일각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우려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 대표가 이전에 금방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헌법 재판소 사무총장을 불렀습니다. 헌법 84조인가 84조 84조를 해서 그 대통령은 내란과 헌재 사무총장을 불러가지고 그게 재판이 이제 그 진행 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걸 가지고서 추궁을 했고 질의를 했고 거기서 이제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 재판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작년 11월 4일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재작년. 지금 제가 볼 때는 대선 전에 대법 선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화되더라도 당 대표가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 맞아 해라. 뭐 그 문제 가지고 또 굉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왜 문제인가 하면 법조인이나 무슨 법대 로스쿨 교수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소추라는 말은 기소해서 재판을 부르는 거고 그러면 이미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은 계속 진행된다라고 그때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재판이 2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를 하면 그 결과가 유효하게 지금 작용한다. 그럼 작용을 하면 대통령직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해석을 하더만요. 소자하고 추자를 분리해서 소는 기소고 추자는 재판의 진행을 소송의 진행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추라고 하면 재판 중인 것도 중단된다. 그래서 내가 자기가 자기 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문제 없다라고 엊그제 말하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하여튼 그 논란을 깔끔하게 하려면 2심에서 이제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되면 깔끔하겠죠. 제일 깔끔하겠죠. 예. 이게.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국힘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은 국힘은 뭐 이 홍길동 이야기를 많이 해요. 홍길동 이야기를 지금 탄핵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이야기를 하지는 못한다. 대선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축적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의 메시지라니.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근기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홍길동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은 국힘의 지지율이 20%대까지 20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이번에 탄핵 직후에. 그런데 그게 이제 어쨌든 윤통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세력의 결집이나 저항이 상상보다 좀 컸기 때문에 국힘이 지금 뭐 갤럽에서야 6% 차이가 났습니다만은 다른 조사 전체를 보면 그게 채널 A에서 돌린 게 있더만 폴 A라고 평균을. 그런 거 보니까 1% 조금 1.2, 3% 차이 나더라고요. 정당 지지율은 국힘이 앞선 걸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 하면 국힘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과 연계되면서 국힘의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중들의 그 보수 대중들의 부분에 뭐 거부나 강경파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뚫어내면 국힘 지지율이 아마 강경 보수가 국힘에 실망할 일이 있어서 그래 너희는 틀린 놈들이다 하고 발을 빼면 국힘 지지율이 폭락할 수 있죠. 대선을 해보나 마나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반 야대라고 한다면 낮에는 탄핵 반대 형식적으로 외치고 밤에는 대선 캠프에 가서 일하고 벌써 캠프 다 꾸렸다 그래요. 그리고 뭐 세미나 다니고 줄 서고 사진 찍고 다 하고 있다. 본인들도 상당히 조기 대선을 이 현실화로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가장 뭐 국힘에서는 현재 탄핵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분도 그런 이야기. 국힘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강경 세력 현재 이 사람들 떨치고서 대선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기려면 또 중도층을 안아야 되는데 지금 중도층에서는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하고 이게 그래서 뭐 이 중도층에서는 지금 거의 20% 이상 조사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중도층을 좀 돌아서고 안을 수 있는 그건 결국 후보들이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제 후보가 공약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갤럽 조사는 좀 극단적으로 이번에 벌어진 조사 성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제 놓은 월요일날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갤럽보다 훨씬 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 중도층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도층이 그제 SBS 방송에서도 그래 말을 하더라고요. 8시 뉴스에 중도층이 이탈한 것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설을 그치면서 서부지법 사태 또 보수 내부의 뭐 광화문파, 여의도파 이런 분열 양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점차적으로 이
보수가 기세를 올리는 부분이 좀 꺾였다. 음.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기세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기세가 더 올라갔으면 되는데 네. 더 올라가지 못하고 좀 꺾여서 정체되거나 약간 정체 하락 성향이 있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중도가 확연하게 떠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처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그 대선 후보는 정말 파격적인 진보적인 정책을 주거라든지 또 뭐 이 요양 보육 문제라든지 또 외노자 문제라든지 플랫폼 문제라든지 사교육 문제라든지 이런데 내놔야 이 보수의 기회가 있지.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국민의힘의 소수 기득권을 위한 그런 이 형태로 간다면 대선은 상당히 원사이드하게 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 주자 중에서 뭐 본인은 지금 대선 생각도 안 하고 있다지만 김문수 장관이 1위로 나타나잖아요. 예. 그 김문수 장관을 이제 이 한 40년 전부터 봐온 사람으로서 잘 아시죠. 네, 잘 알죠. 잘 아는데 한 10년 전부터 정강훈 목사랑 예. 그 본인이 대구 보궐선거에서 총선에서 이렇게 좀 꼬인 다음부터 정강훈 목사랑 된 게 한 10년 된 것 상당히 같아요. 이제 수구 보수라고 좌측에서는 비난할 만큼 됐죠. 또 그래, 그런데 또 된 둘이가 같은데. 꼭 잘 간 것도 아니고 또 둘이가 또 틀어진 적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나경원 의원 토론에 와가지고 기자들에게 자기는 서민을 위한 일생을 살았다. 그거는 뭐 결코 변치 않을 그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데 저는 금방 말씀하신 그 국힘에 누군가 대선 주자 됐다면 중도층을 안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내놔야 될 것이다. 뭐 주택 문제, 뭐 청년 일자리 문제, 보육 문제 뭐 등등을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된다면은 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어쨌든 서민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부분은 그거는 중간에 좀 뭐 수고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변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 정서는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이 확장력을 줄이는 그런 요소들은 김문수가 상당히 좀 수구 꼴통화되었다. 또 그리고 이제 보수하고 어울린 지 오래되면서 보수화되었다 이런 비판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과거에 그 진보 정당을 할 때처럼 그때는 사실은 과감한 사회개혁 정책이 성장 시대라서 안 먹혀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성장이 꺾여가 누가 보더라도 뭐 경제가 엉망이 되고 미래가 없는 시대에는 과감한 사회개혁 정책을 내건다면 좀 제가 볼 땐 될 거라고 봐요. 될 수 있다고 봐요. 비호감도가 그래도 저기 국민의힘의 후보들 중에 비호감도가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홍준표나 오세훈이가 비호감도가 더 높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본인에게 달린 문제라고 보죠.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그 중도 확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색깔도 좀 이렇게 항상 그때 카멜론처럼 잘 변화시켜 왔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는 오세훈 그 시장이 겉으로 외연 확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제 그분이 서울시장으로 어떻게 했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 부동산 개발 막 이런 쪽에 보여주는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에 좀 치중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몇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냐. 다른 하나는 명태균이하고 연결됐냐 연결되지 않았나.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런 측면에 보서는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한 오세훈, 안철수, 한동훈 이 세 사람은 사실상 이번에 경선에서 저희 보수가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그런 바닥에서 오래 이렇게 지켜보고 또 소리를 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보수의 최종 후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유승민 말할 것도 없고. 유승민 말할 것도 없고. 그 4명이네요.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4명은 이 후보가 되겠느냐. 그 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명태균이하고 연결된 사람을 보면 당 안에서 또 오세훈 2개가 연결돼요. 그다음에 홍준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밖에 있지만 이준석이. 그래서 또 명태균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 장관이 지금 이 문제 두 개에서 빠져 있고 현재 어떻게 보면 좀 미움을 덜 받았다 보수 강경 지지층에게. 그래서 현재 일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겠죠. 네, 그것도 뭐 대통령 잡혀가는 날 시장통 돌았다가 욕도 먹고 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미움을 덜 받았고 위험 요소가 덜하다. 그리고 나름 소신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지지율 1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윤통이 지금 어제는 본인이 살아보겠다라는 우선 생각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는 전제로 헌재에 대해서도 비판을 안 하고 또 개헌도 제안하고 대도 자기가 임기를 줄이고 알아서 개헌만 하고 물러나겠다. 총리한테 넘기겠다 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윤통이 탄핵이 인용돼 버리면 그때 윤통의 입장은 어떨 건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항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죽어도 그냥 태극기 부대 일부만 떠들었지 그것이 보수의 전체적인 영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탄핵이 인용되면 그 인용에 대한 반발이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그 역저항이. 그러면 윤통이 끝내 성복에 대한 발언을 안 했죠. 네, 안 해요. 그리고 그것도 그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해서 안 했죠. 자기가 성복한다 해버리면 아마 오늘 다 손을 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 성복한다부터 시작해서 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다. 뭐 사과라는 표현은 썼지만 자기 지지층에 대한 사과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윤통이 탄핵이 인용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다음에 가장 신경을 쓰는 거는 어쨌든 정권이 재창출되어야 자기가 깜빵 생활을 짧게 하지 않습니까? 또 명예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바로 현실적으로 이 플랜 B를 해놨을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국민 후보 추천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 후보 추천을 윤통이 하게 됐을 때 뭐 밖에서는 그래봤자 뭐 되겠느냐 이러지만은 이번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보수 중에서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현재 보수 지지율 나오는 것에 한 30%밖에 안 되고 한 70%가 국민의힘에 대한 혐오상이에요.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혐오가 심해요. 아니 보수를 지금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그 혐오가 말을 못할 정도고. 그런데 왜 국민을 지지한다 이야기하죠? 그래야 지금 윤통이 어쨌든 기각이 되고 보수표의 크기를 크게 보이려고 해서 지지한다고 말을 할 뿐이에요. 국힘에 대해서는 예. 비판적이지만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통이 만약에 자신이 뭐 좀 언론하는 척해서 누구 한 명을 국민 후보다라고 지정을 하면 김문수한테 몰려있던 지지가 또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이제 장외에서 하나를 해서 둘이가 이렇게 가다가 지지율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높은 쪽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국민의힘 안에 후보를 하나 지정해서 이 사람을 나는 민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김문수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플랜 B에서? 국민의힘 안으로 본다면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국민의힘 밖에서 어떤 후보를 낸다면 그건 김문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김문수는 장관이니까 네. 국민의힘 물론 당원이겠지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 걸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본인이 이제 어느 쪽이 자신이 유리하냐고 보고 만약에 나가서 나 국민 후보 시켜주시오 하면 아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플랜 B에서 윤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선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1차적이겠네요. 자, 거기에서 어때요? 이제 당선 가능성이 1차적이라서 그래서 한간에는 나오는 이야기가 한덕수 총리가 복귀되면 며칠 하다가 그렇게 나서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이게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나름 국민 후보가 공약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내 임기 다 안 채우겠다. 그리고 개헌하겠다. 이 나라가 지금 이래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헌만 하고 관리형 대통령으로 잠깐 한 1, 2년 하다가 물러나겠다. 그래서 임기 중에 개헌하겠다. 그런 공약을 내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아마 최후 진술에서 개헌을 이야기한 것도 나중에 그거하고 연결될 거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그런 플랜 B의 그런 공약 내용을 받아 안는다면은 또 국민 후보로 또 가능성도 있겠네요.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뭐 다른 후보들보다는 탄핵 전국에서
덜 얄밉게 처신을 한 것은 사실이죠. 본인이 대선 이야기할 때 아니다라고도 하고 처음에는 본인이 약간 이 혼돈이와가 조기 대선 행보를 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제 몇 군데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듣고 난 뒤부터는 바짝 낮춰서 그렇죠. 그렇게 그 했죠. 캠프에서도 뭐 접근해서 조기 대선조차도 꺼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러면은 그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우리 한 소장이 볼 때는 뭐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인용이 돼서 이렇게 대통령을 그만둔다 했을 때 조기 대선에서 하나의 변수, 그것도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보수에서 좀 내막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하나는 탄핵 찬성은 이미 예외가 돼버렸고 당내 경선에서 아마 능력을 상실했을 거예요. 그래서 탈당해서 한다면 몰라도 그런 상황이고. 그럼 그 사람들이 제가 아는 예를 들면은 탄핵 찬성을 했다 하더라도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한 사람은 그 탄핵 판결 외에는 좀 달리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걸 보고 오세훈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행보를 넓게 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문제는 이게 이번에 김문수가 그 많은 차는 아니지만 김문수 그 장관이 계속 1위를 놓는 부분에는 그건 뭐겠습니까? 강경한 보수 서민 대중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덜 얄미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이 어쨌든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울 때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탄핵에 찬성한다고까지 해버리면서 또 얼마 전에는 행사장에서 뭐 세미나장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을 나는 바꾸지 않는다고 또 몫을 박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보수 대중의 정서를 모르고 자신이 중도층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산토끼들한테 관심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보수 대중들을 생각한다면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유승민 전 의원이 어쨌든 간에 뭐 당선 가능성으로만 보면은 자기가 최고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 유승민 그 전 의원은 그 이 보수 강경 세력은 거의 포기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 오래된 배신자 프레임에 계속 그 있는 거니까 거기서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어쨌든 그쪽도 안으면서 가려고 하면서 중도의 경쟁력을 자기가 보여야 되거든. 막 그런 주문도 있었을 거야. 좀 더 분명한 좀 메시지를 내라.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내 경선이라는 건요. 국민하고 뭐 당내. 국민이 뭐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다 대부분 참여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보수층의 분노 게이지가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그런 상황에서 이 대권에 나선다라는 부분을 탄핵 찬성한 사람들이 저는 오판을 했다고 봅니다. 초기에 탄핵 만약에 대선이 윤통이 탄핵될 수 있다. 내가 대선에 나가겠다면 요걸 좀 먹더라도 탄핵에 대한 말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라도 반대한다고 소극적인 반대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탄핵이 일방적으로 가고 보수가 결집될 경향성이 없다고 봤겠죠. 처음에 탄핵 전으로. 그런데 지금 일이 될 줄 알았으면 절대 말 안 했겠죠. 그 부분에서 저는 감각이 좀 무디지 않았냐 이래 보는데요. 현재 어쨌거나 외곽에서 뭐 중도가 좀 빠지고 있다 하지만 보수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윤통 개인 지지율이 평균 한 47, 8 사이에 나오고 있고 보수 매체들이 조사하는 데서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보수가 거의 다 뭉쳤다고 봐요. 이번에는 뭐 윤통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한 사람이든 이거는 윤통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 국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의 다 뭉쳤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탄핵 찬성한 사람들한테는 저는 경선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난 대선 2라운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극도의 어떤 이 반발감 있죠. 굉장히 심하죠.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탄핵 때는 그 박근혜 대통령 거의 탄핵되고 나서는 사라졌는데 오히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변수가
강력한 변수가 될 만큼 한 게 결국은 또 이재명 대표의 후보가 될 거라는 그 존재감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의 이번에 조기 대선이 만약에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어서 진행된다면 보수의 에너지는 이재명 포비아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포비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쨌든 윤통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동정이 굉장히 놓을 거예요. 어쨌든 선거 기간 안에는. 그런다면 이번에 이 선거의 흐름이 그냥 자기들이 캠페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보수 내부의 정서의 흐름을 타야 일단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통이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당에 유지해야 자기한테도 뭐 나중에 형까지 받아서 무기로 깜빵에 갔다 하더라도 미래를 기약하고 명예회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하는 이런 부분에 자기의 입김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동훈 책론 대충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어떤 스탠스를 갖고 뭔가 자기가 승부수를 던지다 봅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치를 잘 모르니까 이번에 나온다고 하지 정치를 알면 당분간은 사라져 있는 게 그래서 제기를 훗날로 도모하는 게 낫지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자기 계보가 한 12명인데 요즘 김상욱이가 또 뭐 너무 나가버려가지고 또 한동훈 계보에서 축출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만요. 그러면 이제 여차하면 당을 깨고 내가 따로 한번 나가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또 자기가 어쨌든 계엄을 막은 것은 자신이다라는 자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좀 이 나라가 올바로 가는 방향에서 자기가 소신 있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밀고 나가면 그래도 당에서 한 20%는 자기 지지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어느 날 한동훈이 똑똑하니까 해주자로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한동훈이 아마 조사를 하면 후보 중에서 그 하위권에 속할 거라고 상중하에로 보면 그래서 컷오프에서 탈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본인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자기 따르는 친한계를 데리고 나가냐? 그럼 다 따라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라 봐요. 따라 나갔다가 살아온 사람이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이 독자 출마도 여력이 안 돼서 어느 순간에 무산되겠지요. 그래서 정치를 안 해봐서 한동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그걸 봅니다. 지금 타이밍은 한동훈이 나설 타이밍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당 대표의 그 총선 참패 후에 바로 나온 것도 조금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그죠? 억지로 됐지만은 그게 자기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서로가 윤통하고 서로가 같이 망해버린 상황이다 이래 봐요. 제가 지난번에 63% 받은 걸 굉장히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한동훈 대표는 63%. 그래서 제가 그 비율을 든 게 그 안철수 대표도 정치 입문 몇 년 만에 자기가 38석의 당을 만들었다. 그렇죠. 굉장히 국민의당. 예.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국민의당 알다시피 당시 민주당이 호남에서 졌잖아요. 그동안 호남에서 일당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호남 홀대론 등등으로 쌓인 게 국민의당 지지로 이렇게 바뀌어버렸고 또 그때 후보들이 보면 다 중진들이야. 민주당 그렇죠. 호남 중진들이 다 했고 이런 건데 반문을 하면서 나갔죠. 그 부분을 본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냉철하게 봤어야 됐다. 그 안철수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자신은 지금 그 자신의 팬클럽이나 자기를 따르는 의원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보수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1위가 이제 유승민은 과거에 낙점 찍힌 사람이고 한동훈이죠. 도대체 어디서 표가 나온다는가? 나는 그냥 접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저는 63%도 냉정하게 이 중에서 지금 10%가 있을까 말까. 그럼요. 이렇게 봐요. 지금 나오는 수치가 그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서 저는 밑바닥부터 다시 올라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밑바닥부터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 당 대표를 하고 뭐 그랬는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 친구가 지난 총선에 빨치를 달았어야 돼. 빨치를 달고 달았으면 이제 길게. 근데 이 유승민이 이제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고 나가서 당을 만들어서 대선 후보로 나왔다 할 때는 박통에 대해서 보수에서도 포기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간 사람이 생각만큼 그렇게 욕을 먹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당이 네, 가능했고 복당이 가능했고 그래 됐는데 이번에는 한동훈이 주도해서 만약에 한동훈이 끝까지 반대했으면 탄핵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칼을 쥐고 있는 듯이 하면서 1차에는 반대했다가 2차에는 찬성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유승민의 이 보수 쪽에서 봤을 때 제하고 한동훈의 배반의 제하고는 무게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유승민이 그래서 오해기 때문에 박근혜 만나서 풀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이제 한동훈 때문에 자기가 좀 나아진 편이죠.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는 좀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그런데 만약에 경선이 그 100% 국민 경선이 된다면은 네. 100% 국민계 역선택 상관없이 여론조사 된다면 어떨까요?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보단 좀 낫겠죠. 여론조사보다. 그렇지만은 그런다 하더라도 당선권에 근접을 못할 거라고 3등 안에 못 들 거라고 봐요. 그 저는 어떤 면에서 책이 좀 일찍 나온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책의 내용에 있는 것이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제 책을 안 봐서 정확하게 뭐 모르겠는데 그 계엄 전후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한동훈한테 예를 들면 미래 세대가 지지를 할 수 있는 거는 기존 정치인하고 좀 다르다. 이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네. 이미지밖에 없거든요. 저 사람이 법무장관 하기 전에 자신의 핵심적인 경력들이 정권의 어느 쪽이든 바람 따라서 총애를 받던 엘리트 검사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트 검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체로 검찰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자기가 대단한 경력을 쌓았다 하지만 법무장관하는 것도 윤희시켜줬고 당의 비대위원장도 윤희시켜줬고 그런데 나중에 배신해가지고 윤을 죽였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나레이션이 아주 스토리가 짧게 간단하게 정리되는데 가장 그렇게 짧게 정리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자신이 뭐 오랫동안 역경을 디디면서 뭐 소외 계층을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강남의 8학군에서 금수저 물고 나와서 엘리트 검사하고 잘 나가다가 서사가 없죠. 그래서 서사가 이번 책에도 빠진 게 검사란 표현 자체를 경력이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좋지 않다고 봤겠죠. 그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잖아요. 네. 알만한 사람은 아는 대한민국 검찰 중에서 특수부 검사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정치 사건 같은 거. 이른바 별건 수사로서 참 정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하명 수사를 성실하게 수행해주는 청부 조직이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 출신의 윤석열로 됐다라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있는데 어쨌든 보수에서 나름대로 이 합리적 보수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엄을 막아냈다. 이게 이제 방점을 주는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미래 세대의 뭔가를 갖다가 이미지가 있다면은 이제는 그 이미지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가만히 보면요. 네. 그냥 만들어내는 자신의 감성적 이미지에만 추중을 하지 한동훈이가 정치를 뭐 때문에 하는가. 지는 귀족 출신으로 한국에서 잘 나가고 살았지만 그래도 지가 사회개혁을 과감하게 하고 대다수 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이미지에 도달하지 않고 지금 한동훈 팬클럽이 누가 아는 줄 알아요? 강남의 아줌마들이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는 탄핵에 대해서 이 낙인이 찍혀 있고 하나는 그냥 강남 엘리트 이미지로 검사 이미지로 낙인 찍혀 있는데 한동훈이 국민한테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자기가 장점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굉장히 자기 세계에 빠져 있구나. 내 같으면 지금 이번에 나온다 소리 안 하고 당분간 좀 숨어 있다가 세월이 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아직 나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저거 참지 못하고 그때 쫓아 나오는 것도 저것도 병이라고 봅니다. 제목이 뭐였죠? 국민이 먼저입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들고 나왔는지를 좀 보자 이랬었는데 실제로 금방 이야기한 그 본인이 내세운 어떤 미래 지도자 이미지에 부합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대표적인 게요. 또 하나 사람들이 잘 지적을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법무장관 때 대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외노자를 찔끔찔끔이 아니라 확 풀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까지만 해도 1년에 외노자 3만 5천 이래 들어오다가 한동훈 때 20만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외노자 세상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런데 지금 보수 진영에는 이 사실 좀 잘못됐어요. 다른 나라에 가면 좌파들이 이제 그러나 거구가 외노자를 반대하는데 한국에는 지금 보수 진영이 중국에 대한 혐오와 더불어서 외노자를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한 가장 큰 업적이 외노자를 확 수입해서 한국에 들렀다. 그래서 작년 올해 엄청난 최근에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까지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자기가 나중에 대선 나갈라 했으면 외노자를 그렇게 하는 정책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죠.